이하옹 킹 은팽 LANXI에게 여왕이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YONGZHOU는 항상 효도를 소중히 여겼으며 팽 LANXI는 장래의 여왕을 잘 존경해야 합니다. 이때 풍치후가 용왕에게 왕후가 백성들과 함께 걸을 것을 고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순명량이 유민들을 세심하게 수색하지 않았겠는가? 당에 반항하는 반역자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이제 여섯 나라는 불안해졌습니다. 풍란이는 방금 반역자에게 암살당하고 간신히 죽음을 면했습니다. 만약 여왕이 다시 독살당했다면 그것은 영주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팽 QIWU 는산 MING와 EANG 이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팽 QIWU는 또한 ENSHILANG 이 사람들 사이에 암살자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를 의뢰부에 보고했습니다. 왕은 오늘 왕비가 한 일이 정말 부적절하다고 말해야 했기 때문에 풍란이에게 왕비의 채찍을 쥐게 했습니다. 천유는 소시 가문의 소식을 듣고 용왕이 왜 그토록 기뻐했는지 궁금해했고 임여송은 주인의 생모가 원래 궁중의 노예였기 때문에 지금의 지위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BAEILI의 방법은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웃엔 전하. 팽 LANXI는 이번에 베이징으로 돌아올 때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용왕은 백일사에게 풍주가 점점 더 포악해지고 감히 자기 오빠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일사와 풍주에게 복종하고 앞으로는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늘 용왕은 풍란이에게 백리 가문의 채찍을 쥐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여섯 나라 중 어느 쪽이든지 아버지는 친절하고 아들은 효자이며 어머니는 공손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먼저 다른 5개 주의 살찐 고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BAEILI 가족에게 그들의 아버지는 친절하고 그들의 아들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그들의 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펑창. 펑창팽챙은 이때 특히 슬펐습니다. 성문 밖에서 백리시 BAEILISHI 여왕은 자신의 친아들을 보기보다는 펑란시 팽 LANXI와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BAEILISHI는 팽 LANXI 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팽주가 최근 팽 LANXI 의각광을 노골적이고 은밀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은 이하옹 킹의 마음을 깊이 묵인했습니다. 그가 궁중노예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그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의 몸에 왕권과 헤게모니가 흐르는 팽 LANXI만이 그를 매료시켰다. 왕은 팽 LANXI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AEILISHI는 팽주에게 다른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면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봉이는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몇 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었지만 고작 은박 5장으로만 교환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은 그 많은 사람들의 하루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백풍이에게 머리핀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은입도 몇 개 더 주었습니다. 이 머리핀은 HEIFENGXI가 선물한 것이므로 BAEIFENGXI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알림을 통해 HEIFENGXI가 이전에 지금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RU와 EUXUAEN 세미콜론에 가서 $1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든 은빛 나무십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BAEIFENGXI는 상점 주인에게 은입 50개를 지불하기 위해 RU와 EUXUAEN에 왔습니다. 예기치 않게 FENGCHANG 전화가 간질에 걸려 FENGCHANG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악몽 속에서 팽첸은 그의 어머니 BAEISHI가 자신을 목졸라 죽이려는 꿈을 꾸었고 그는 즉시 깨어났습니다. 팽첸은 자신에게 숨겨진 간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자신이 그 병에 걸린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사는 랑화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몇 가지 약을 더 처방했습니다.
BAEIFENGXI는 약을 갈아주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약을 부수었지만 그녀는 약을 부수면서 잠이 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HEIFENGXI가 우연히 와서 BAEIFENGXI가 테이블에 누워 잠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이펑시 BAEIFENGXI는 집주인을 대행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흑봉시 숨은 샘물 정자가 그토록 거대하고 질서정연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러워했습니다. HEIFENGXI는 BAEIFENGXI를 가르칠 수 있으며 수업료는 보트에 있는 국수 한 그릇입니다. BAEIFENGXI는 국수를 요리하러 갔고 HEIFENGXI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팽QIWU는 팽LANXI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하옹 킹은 팽LANXI를 YONGPING라울드로 임명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고려할 때입니다. 그는 세 글자와 여섯 예절을 약속하는 한 자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밤낮으로 편안히 앉아 쉴 수 있을 거예요. 팽LANXI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가 동의한다면 그는 아내의 가족에게만 의지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팽QIWU는 성문 밖에서 이미 여왕과 헤어졌고 팽LANXI를 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팽LANXI에게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팽LANXI는 팽QIWU를 거부했으며 항상 연애에 무관심했으며 팽QIWU의 삶을 지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팽QIWU는 팽LANXI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고 팽LANXI는 자신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팽QIWU의 좋은 의도를 실망시킬까봐 당분간 편지 3개와 선물 6개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팽 가족 중 한 사람의 가치가 10,000명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여전히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팽QIWU는 팽LANXI가 그녀에게 감히 냉담한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팽LANXI가 그렇게 빨리 그녀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는 팽LANXI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안 NIAENG 은 RUYUXUAN의 계정을 보고 XUYUN 거즈 및 보석과 같은 품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팽LANXI가 이러한 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청구서를 RUYUXUAN에게 반환해야 했습니다. 팽QIWU는 먼저 계좌를 전달했지만 FENGLAN, EXUYUN 거즈와 보석을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알고 싶었고 계속해서 사랑할 기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팽QIWU는 RU와 EUXUAN에 와서 가게 주인에게 계좌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가게 주인은 그것을 빨리 처리했습니다. 스승에게 메시지를 전한 흰 비둘기는 다시 날아왔고 백봉이는 스승의 안부가 걱정되어 흑봉이를 만나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소식을 전하는 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유루시안으로 갔다. 호황차와 이후 WUIUAEN은 XUAENJI 아울더를 황제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호황 이후 공주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이후 WU와 EUAEN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호황 이후는 큰 관심을 갖고 이후 WU와 EUAEN에게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이후 WU와 EUAEN은 BAEIFENGXI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는 그녀에 대한 황후의 감정을 알 기회가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인 유 가족이 30살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한 무리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바이펑시 BAEIFENGXI를 사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않게 몇 라운드 후에 헤이펑시 HEIFENGXI가 나타나서 그들이 먼저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백봉이는 상대가 영혼절단파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풍창은 암살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러나 문제는 백봉이가 무술에 매우 능숙했고 용평공주 풍란이가 그녀와 좋은 사이인 것 같아 놀랐다. 잠시만요.
잠시 진정된 후 팽챙은 사람들을 직접 이끌고 BAEI FENGXI를 죽이고 결코 그녀를 살려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팽챙의 결심을 본 띠 삼촌은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왕의 후계자가 여전히 무자비하고 전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BAEI FENGXI는 HEI FENGXI를 따라 RU와 EUXUAEN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주인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BAEI FENGXI가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HEI FENGXI가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려고 했지만 BAEI FENGXI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그의 심장은 북처럼 뛰었습니다. 왼쪽 BAEI FENGXI는 HEI FENGXI를 놀려서 기분이 좋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BAEI FENGXI는 더 이상 상대방과 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골목에서 팽챙을 만났고 그가 매우 친숙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FENGCHANG은 침착하게 소매에 단검을 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BAEI FENGXI는 주제를 바꾸었고 그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멍청했거나 멍청했다면 사실 BAEI FENGXI는 팽챙이 숨겨진 질병 때문에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것을 이미 보았지만 YONGJEING에 혼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남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조정에 이른 아침. 용왕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풍주를 황도에서 열리는 유하 연회에 참석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조정회의가 끝난 후 풍계호는 흑퍼니에게 고시를 보고하고 곡물 목록을 제출했는데 그중 3명은 학자 페이 유시오가 추천한 인재들이었고 결국 흑퍼니는 이미 황제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법원 홀에는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HEI FENGXI가 걱정하는 팽 SHI와 EING 팽 가문 출신이므로 자연스럽게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렌 가족 형제는 팽 QIW 및 FENGCHANG 전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RU와 EUXUAEN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포함하여 YONGJING에 도착한 후 BAEI FENGXI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FENGCHANG은 그날도 BAEI FENGXI를 따라가고 있었고 BAEI FENGXI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생각이 나서 그에게 손에 빵을 주었고 우연히 고인이 된 왕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잠시 놀랐습니다. 이제 용왕은 이달구 1의 고시를 치를 것이며 양국공, 페이유서 페이YOUSHUO 등이 시험을 감독할 것이라는 뜻은 자명하다. BAEI ENI 가문의 여성 관리입니다. 이 여성 관리 ENNIAENG 이 조만간 팽주 셋대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팽 가족의 말이든 페이 이후의 말이든 HEI, FENGXI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AEIELI는 이때 FENGJU에게 YONGJEING을 떠나라고 요청할 때 항상 조금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렌 RUSONG에게 말했습니다. 팽 QIWU에게 이 인터뷰에 주의하고 실수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2번 접촉한 후에도 팽챙은 BAEI, FENGXI가 미친 척하는지 여부를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D 삼촌에게 근처에 마당을 임대할 사람을 보내 언제든지 그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황실은 선지령과 함께 유하연회에 나갔다. 춘희 황제는 대동장수 동서방에게 백성을 이끌고 구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HEI, FENGXI는 XUAENJI 아울떠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실에서 그것을 돌려보내도 누구도 그것을 길에서 잃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은 왕조가 연출한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개 주에서는 폐하의 뜻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조의 옥이 있지만 운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흑풍이의 예상대로 황실은 충희제를 만나러 궁궐로 갔다. 오국의 다른 왕자들은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 결국 왕조는 스스로를 추천하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육국에 협력하여 문제를 조사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상방에 검을 주어 그의 행동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우무원은 기저우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왕조를 모의했다. 원래는 강호인들이 선제 교단을 빼앗을 계획이었으나 이제 왕조가 갑자기 임난창에게 자객인 척하라고 했고 우무원도 그 음모에 가담했다. 황실은 우무원이 현재의 명령으로 인해 육국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충희 황제로부터 칙령을 받았으니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후 WU와 UAEN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동의했습니다. 왕조와 함께 LIUZHOU로 이동하지만 먼저 WUSHAN으로 가야 합니다. 왕상은 고시를 앞두고 백리 가문의 조공인 송사안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백리 가문이 돌 때 전하께 바치려고 계획한 큰 선물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배유수호 원사는 예부 장관 왕량더와 염시장을 만나 모든 응시자가 시험을 마쳤음을 확인한 뒤 공동으로 봉인을 풀고 시험을 시작했다. 흑봉인은 칙령에 따라 궁에 들어가 용왕과 백리를 만났는데 상대가 자신을 위해 첩을 고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 성과가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경솔한 결혼은 분명히 목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BAEILISHI는 펜 QIWU에게 관심이 있다고 추측했고 HEIFENGXI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DA와 EONG을 위해 펜 QIW와 친구가 되는데 이기적인 의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아버지께 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펜 QIW의 귀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BAEILISHI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반응은 이하옹 킹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이후로 펜 LANXI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BAEILISHI는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예절 측면에서 그를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종리는 주인이 물에 빠진 후 많이 변한 것을 발견했고 더욱 친절해지고 미소가 많아진 것 같았다. HEIFENGXI는 ZHONGLI에게 BAEIFENGXI에게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본 BAEIFENGXI는 욕심을 억누르고 HEIFENGXI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약간 감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EIFENGXI는 BAEIJIAEND가 WUSHAN에 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BAEIFENGXI는 잠시 동안 YONGJING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황실 시험 당일 조공생 서호신이 치트시트를 소지한 혐의로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수 YUXIN은 GONG와 EUAN 브로커가 치트시트를 판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진술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반 시험에서 이러한 대규모 사기가 발생하자 PAYOUSHU는 시험을 중단하고 모든 시험을 검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펜 QIWU는 GONG와 EUAN의 일을 HEIFENXI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점차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BAEILISHI는 그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HEIFENGXI가 페이 씨를 보호하겠다고 고집한다면 BAEILISHI는 장관들의 입을 이용해 그가 개인 이익을 위해 파벌을 형성하고 국법을 무시한다고 거짓 비난을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많은 노 목사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용왕이 내일 아침 부정 행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HEIFENGXI는 펜 QIWU에게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주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에 직면했을 때 용왕은 원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물었다. 원로는 그 자리에서 공성의 답변을 보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누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시트 팽 SHI와 이하 ENG과 사옹 SIHAN의 답변이 모두 매우 다릅니다. BAEI LANGHUA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BAEI FENGXI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달려가서 BAEI FENGXI에게 질문했습니다. BAEI FENGXI는 스승님이 이를 조심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HEIFENGXI에게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며 BAEILANGHUA가 진정하고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뜻밖에도 둘째 형고우가 선동자였습니다. 그는 백풍이가 자신의 주인을 죽여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자신의 손실을 숨겼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BAEIFENGXI는 자신이 리더의 자리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BAEILANGHUA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BAEIFENGXI는 그녀의 경혈을 두드리고 XREUJEREURONG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퇴각한 후 BAEIFENGXI는 꾸 이후에게 말을 걸지 않고 이 문제는 주인이 결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꾸 이후에게 그가 감히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료 학생들의 감정을 무시했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알고 있듯이 BAEIJEIAEND는 WANJEREAN 비릿의어행 SHUILONG을 찾기 위해 지금 WUSHAN에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법정에서 용왕은 뜻밖에도 용증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신하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그들은 부정행위 농담을 세상에 고백합니다. 팽 QIW는 팽 LANXI가 문제의 재판과 조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황실 시험은 왕실을 위한 것이며 전 세계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넓고 왕족의 얼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왕족 출신이 나서는 것이 가장 적절했습니다. 장관들은 차례로 제안을 재차 제안했고 흑봉이는 기꺼이 응하여 용왕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용왕은 그에게 7일 이내에 황실 시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정 회의가 끝난 후 용왕은 왜 이 일을 맡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형벌부 장관 장종거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조사를 위해 황실 시험 사기는 결국 형벌부의 문제이므로 장종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BAEILANGHUA는 아버지의 연락이 두절된 것에 대해 BAEIFENGXI에게 화를 냈고 BAEIFENGXI는 동생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진실을 숨긴 이유가 오늘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고 그녀는 더욱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로 인해 그녀의 병이 재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TIAENSHUAENG 세케는 스승의 노고이기 때문에 BAEIFENGXI는 그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BAEILANGHUA가 그녀와 함께 종파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HEIFENGYI는 수 YUXIN을 직접 신문하여 브로커가 작성한 시험 문제가 금박지에 복사되었으며 법원의 3급 이상 장관만이 금박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 QIWU에게 행방을 확인하도록 주선했고 수 YUXIN의 내레이션을 바탕으로 브로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구유는 시펑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 브로커에게 은박 5장을 빌렸고 이제 은박 20장과 이자를 갚아야 했고 결국 형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BAEI-FENGXI가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BAEI-FENGXI는 여전히 브로커를 찾았고 은입 5장만 갚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BAEI-FENGXI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조치를 취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무술에 능숙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BAEI-FENGXI는 브로커에게 차용증을 꺼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우연히 HEI-FENGYI가 초상화를 가지고 와서 BAEI-FENGXI의 차용증을 기꺼이 해결하고 돌아가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BAEI-FENGXI는 HEI-FENGXI가 자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그가 YONGJEING-CT에서 방해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차용증이 도시의 갱스터이자 XIFENG 카지노와 여러 매춘업소를 담당하는 워우씨의 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HEI-FENGXI는 브로커를 법무부에 데려와 시험 문제 판매에 대해 질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워우 SAENY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낸 가족 형제에게 워우 SAENY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장중계가 용왕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러 왔는데 풍란이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먼저 돌아가서 쉬어가라고 하였다. HEI-FENGXI는 이것이 아버지의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그것은 권력투쟁을 수반했으며 모두가 권력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 경우 HEI-FENGXI는 BAEI-FENGXI를 찾기 위해 HUAISHU 메인으로 가서 꾸 이유가 서명한 차용증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변덕스럽게 두 사람은 마당에서 추주놀이를 시작했고 그 결과 풍창은 다음 마당으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보게 됐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펑창은 과거에 몸이 약하고 아팠던 오빠가 회복되어서 기뻐야 했지만 오빠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갑자기 기분이 유난히 우울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흑봉이는 이 사건을 용왕에게 보고했는데 오 씨의 고백에 따르면 그에게 답을 준 사람은 양국공의 저택 관리인이었다. 청지기는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람이 양국공임을 인정하고 양국공의 지시에 따라 도시의 갱단 오삼회에게 시험 문제를 파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형벌부 장관 장종거 쟁 ZHONGG는 사기 혐의를 받은 공성 GONGSHENG 학생 7명 중 단 3명만이 브로커와 거래를 했고 나머지 4명은 모함을 당했으며 이 4명 역시 페이유서 PYOUSHU의 제자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브로커로부터 시험 문제를 복사한 금박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필적은 양국공의 것과 일치했지만 양국공의 집에서 사라진 금박지가 있었습니다. 왕은 양공의 젊은 스승의 금박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용왕에게 다시 재판해 달라고 간청했다.